당신 눈에 내가 아내로 보여? 그냥 숙녀는 공짜 현금 인출기겠지. 초인종 소리가 울렸을 때 나는 마지막 남은 창문을 닫고 있었다. 투명하게 닫힌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이 마루 위에 따스한 빛 조각들을 수놓았다. 지난 3년 동안 영원히 계속될 거라 믿었던 여느 평범한 오후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다. 택배 기사님이겠거니 생각하며 세제 거품이 잔뜩 묻은 손을 들어 무심코 외쳤다. 잠시만요. 하지만 현관 인터폰 화면에 뜬 얼굴을 확인한 순간 내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너무나 익숙한 얼굴, 시어머니였다. 그녀의 뒤로는 시골 노인들이나 쓸 법한 촌스러운 꽃무늬가 그려진 거대한 보따리 짐들이 산처럼 쌓여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손끝을 타고 흘러내린 거품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그 차가운 감촉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만 같았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초인종은 마치 내 목숨을 재촉하듯 고집스럽게 그리고 끊임없이 울려댔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드디어 벨소리가 멈췄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도어로 키패드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띠리릭. 문이 열렸다. 남편 박지훈이 얼굴 가득 비굴한 웃음을 띠고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뒤에는 당연하다는 듯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는 시어머니가 버티고 있었다. 지훈은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작은 가방을 살갑게 받아들며 몸을 비켜 길을 터주었다. 엄마, 이제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절대 사양하지 마시고요. 시어머니의 그 뱀처럼 교활한 눈동자가 내가 정성 들여 갖고 온 집 안을 빠르게 훑었다. 그것은 새로운 거처를 둘러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된 전리품을 검열하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말린 시래기가 가득 담긴 검은 비닐봉지를 방금 닦아놓은 소파 위에 툭 던졌다.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깼다. 아이고, 역시 우리 지훈이가 효자네. 누구랑은 다르게 말이야. 시집 온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시어미를 서울 구경 한 번 안 시켜주더니 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시어머니가 끌고 들어온 캐리어 바퀴가 먼지 한 톨 없던 마루 위에 더러운 궤적을 남기는 것을 그녀가 흙냄새 배인 옷소매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내가 가장 아끼는 베이지색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욕실로 들어가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차가운 물로 손을 씻고 또 씻어낼 뿐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시어머니는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상석을 차지하고 앉았다. 오후 내내 공들여 준비한 사첩반상과 국이 차려져 있었지만 그녀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몇 번 뒤적거리더니 대뜸 인상을 찌푸렸다. 수현아. 너 서울 물 좀 먹더니 음식 솜씨 다 잊어버렸냐? 소고기가 왜 이렇게 질겨? 국은 또 무슨 맹물 같구나. 지훈이 기다렸다는 듯 아부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다. 엄마, 수현이 탓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평소에 일하느라 바빠서 요리 연구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엄마가 오셨으니 됐죠. 뭐 엄마 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젓가락을 쥔 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내가 하는 그 자르바이트 취급받는 일이 광화문 번듯한 회사에 다니는 정직원 박지훈보다 연봉이 높다는 사실을 그는 잊은 걸까? 매달 120만 원씩 빠져나가는 이 집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내 급여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마 잊은 건 아니겠지? 아니, 잊은 게 아니다. 그는 그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다. 지훈의 효심에 흡족해진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헛기침을 했다. 얼굴에는 거만함과 선심을 베푸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고 보니 이번에 일산 집을 뺐다. 전세 보증금 2억, 그거 몽땅 지우 신혼집 장만하는데 보태줬어. 그 녀석, 곧 장가가는데 며느리 될래 고생시킬 순 없잖니? 머릿속에서 무언가 빙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일산 아파트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그 보증금은 분명 시어머니의 노후 자금으로 쓰기로 가족끼리 합의했던 돈이었다. 그런데 그 돈이 사라졌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된 그녀가 짐을 싸들고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말이다. 앞으로는 너희랑 같이 살아야겠다. 시어머니는 거절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나를 쳐다봤다. 지훈아, 내가 처한테 잘 좀 말해라. 나이 먹으니까 바깥 음식은 입에 안 맞고 앞으로 삼시세끼랑 집안 청소는 며느리가 다 맡아서 하라고 해. 어차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나를 힐끔거리며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게 뭐 사흘이라고 이틀로는 소일거리 아니냐? 전업주부나 다를 바 없는데 시험이 수발 좀 드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겠어? 아유, 당연하죠, 엄마. 지훈은 모이를 쪼는 병아리처럼 고개를 끄덕이더니 고개를 돌려내게 명령조로 말했다. 여보, 들었지? 앞으로 엄마 좀 잘 부탁해. 당신 일도 편한데 집안일 좀 더 하는 게 뭐 대수라고. 그 순간 눈앞에서 쿵짝을 맞춰대는 모자의 추악한 민낯을 보며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억눌리고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모든 순간들이 썰물처럼 밀려왔다. 결혼 후 첫 추석, 새벽 4시부터 혼자 주방에 처박혀 10여 명분의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허리 한 번 펴지 못했을 때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 먹으며 내 전부치는 솜씨를 품평했었다. 지훈이 승진하던 날, 내 한 달치 인센티브를 털어 명품 시계를 선물했을 때 그는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주신 거야? 역시 엄마밖에 없다니까. 임신 초기, 입덧이 너무 심해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 때도 지훈은 걱정은커녕 짜증만 냈다. 다른 여자들은 다 잘 만났는데 넌 왜 이렇게 유난이야? 우리 엄마는 나 가졌을 때 밭일도 하셨대. 결국 과로와 영양실조로 아이를 잃고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있을 때 그는 오지 않았다. 대신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 속 첫마디는 비수 같았다. 애 하나 간수 못하고 쯧쯧. 칠칠 맞기는. 뇌리를 스치는 기억들이 심장을 난도질했지만 역설적이게도 내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명징해졌다. 나는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사람이었다. 너무 오랫동안 발버둥 치느라 기진맥진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내 발목을 잡고 있던 마지막 끈을 친절하게도 끊어준 셈이었다. 나는 그들이 예상한 것처럼 울지도 따지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웃었다.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은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 얼굴에는 전례 없이 환하고 눈부신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생경한 모습에 지훈과 시어머니가 멈칫했다. 어머님, 지훈 씨.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하게 울렸다. 두 분 말씀이 어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의자 옆에 둬던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영문으로 작성된 공식 문서였다. 나는 그것을 식탁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 그들 앞으로 밀었다. 지난주에 회사에서 제 해외 발령 신청이 승인됐어요. 런던 지사, 상주 근무고 기간은 3년이에요. 순식간에 굳어가는 그들의 표정을 감상하며 내 입꼬리는 더욱 깊게 말려 올라갔다. 모레 출국이에요. 짐은 이미 다 싸뒀고요. 나는 침실 쪽을 가리켰다. 그곳 벽면에는 이미 포장을 마친 거대한 이민 가방 2개가 묵묵히 서 있었다. 사실 제가 떠나면 지훈 씨 혼자 밥은 어떻게 챙겨 먹나 걱정이 태산이었거든요. 나는 짐짓 홀가분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시어머니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마침 어머님이 오셨으니 이제 마음 푹 놓고 떠날 수 있겠어요. 이게 웬 복이래요? 어머님이 오셨으니 이제 이 집 살림은 두 분께 맡기면 되겠네요. 지훈의 얼굴이 당혹감에서 흑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인사발령 통지서를 뚫어질 듯 노려보더니 소리쳤다. 김수현, 너 지금 장난해? 런던 3년. 돌았어. 안 돌았어, 여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커리어에서 다시 없을 기회야. 그리고 내가 왜 거절해? 당신이 항상 그랬잖아. 내 일은 별거 아니라고, 전업주부나 다름없다고. 이제 그 전업주부가 나가서 큰돈 좀 벌어오겠다는데 남편으로서 기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너 이 여편네가 지금 남편이랑 시어미를 버리고 도망가겠다는 거냐? 아니지, 애도 없는 게 아주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어머님, 말씀 바로 하세요. 나는 싱긋 웃으며 정정했다. 도망이라뇨, 일하러 가는 겁니다. 이 집은 여전히 여기 있고 지훈 씨도 여전히 어머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잖아요. 단지 모레부터 어머님 수발 드는 사람이 저에서 지훈 씨로 바뀌는 것뿐이에요. 지훈이 벌떡 일어났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차마 가지 말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겁먹은 개처럼 지저댔다. 좋아. 김수현, 너 아주 대단하다. 어디 혼자 외국 나가서 잘 사나 두고 보자. 나갈 거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 그는 으름장을 놓으면 내가 겁을 먹을 줄 아는 모양이었다. 예전처럼 그가 화를 내면 내가 꼬리를 내리고 사과할 거라 믿는 눈치였다. 속으로는 분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테지. 괜찮아, 저러다 말겠지? 나가서 고생 좀 해봐야 정신 차리고 빌면서 돌아올 거야. 그동안 엄마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면 나야 편하지. 나는 그를 너무나 잘 알았다. 자기 엄마와 내가 합작해서 망쳐놓은 뼛속까지 이기적인 이 남자를. 나는 더 이상 그의 고함에 대꾸하지 않았다.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도 더는 봐줄 이유가 없었다. 나는 뒤돌아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 너머 거실에서 두 사람이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짝에 등을 기댄 채 나는 길고 긴 숨을 토해냈다. 그 한숨 속에 지난 3년간 묵혀왔던 서름과 피로가 모두 빠져나가는 듯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 유배나 다름없는 런던 발령을 따내기 위해 승진 기회까지 포기하고 깊이 부서인 해외 개척팀에 자원했다는 사실을. 모레 떠나는 런던행 비행기 표가 내 마일리지로 끄는 편도 티켓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떠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이미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이후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뒀다는 사실을.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중 나를 위해 켜진 등불은 단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내일부터 나는 나만의 빛을 찾아 떠날 테니까. 그 순간 나는 입 밖으로 내지 않은 마지막 비밀을 속으로 되뇌었다. 이 집의 대출금을 갚아온 건 당신이 아니라 나였다는 걸,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피해 일부러 이 유배지를 선택했다는 걸. 박지훈, 이제 게임 시작이야. 행운을 빌어.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날아올랐다. 나는 작은 창문을 통해 장난감 블록처럼 작아지는 서울을, 흐릿한 색점들로 변해가는 그 지긋지긋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미련은 티끌만큼도 남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오랫동안 사용해 온 유심칩을 꺼냈다. 망설임 없이 반으로 뚝 꺾어 위생 봉투 안에 던져 넣었다. 안녕, 박지훈. 안녕, 너희들의 무료 가정부이자 현금 인출기였던 김수현.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미리 준비한 현지 유심으로 갈아 끼웠다. 그리고 공항 와이파이에 접속해 인터넷 뱅킹 앱을 실행했다. 지훈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쥐어주었던 가족 카드의 계좌 정보를 찾았다. 망설임 없이 계좌 동결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뜬 처리 완료라는 네 글자가 마치 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처럼 느껴졌다. 이로써 그들에게 공급되던 가장 중요한 생명줄 하나를 끊어냈다. 나는 지훈의 개인 메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유일한 소통 창구가 될 터였다. 무사히 도착했어. 업무가 바빠서 전화는 힘드니까 앞으로 용건은 메일로만 해. 전화하지 마. 전송 버튼을 누른 후 나는 캐리어를 끌고 시내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실었다. 차창 밖으로 낯설고 우중충한 런던의 하늘이 보였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웠다. 나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였다. 그 후 한 달 동안 나는 일에 미친 사람처럼 몰두했다. 새로운 환경, 낯선 동료들, 도전적인 업무들, 모든 것이 나를 살아있게 했다.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구해 아침이면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일어나고 진한 커피 향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저녁이면 통유리창 앞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배경 삼아 책을 읽었다. 헬스장에 등록하고 요리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나는 결혼 생활 동안 잃어버렸던 나라는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었다. 그 사이 지훈에게서 몇 통의 메일이 날아왔다. 첫 번째 메일은 분노였다. 김수현, 너 뭐 하는 거야? 카드 왜 막았어? 당장 안 풀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두 번째 메일은 가증스러운 걱정이었다. 여보, 거기서 잘 지내? 일은 안 힘들고? 집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역시 답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런던에 온 지 2달째 되던 달의 15일. 드디어 심판의 날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노트북 화면 구석에 알림창이 떴다. 발신자는 박지훈, 제목은 긴급이었다. 김수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방금 은행에서 전화 왔는데 이번 달 대출금이 연체됐대. 내 월급 통장에서 강제 집행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대출금 그거 자동 이체되는 거 아니었어? 화면을 채운 히스테릭한 문장들을 보며 나는 차가운 조소를 머금었다. 맞다. 자동 이체였다. 하지만 그건 내 급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내가 퇴사 처리가 되었으니 그 통장은 당연히 잔고가 비었을 터. 나는 느긋하게 키보드를 두드려 답장을 보냈다. 그래. 이상하네. 은행 가서 한번 직접 확인해봐. 메일을 확인하고 헐레벌떡 은행으로 뛰어갈 그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리고 무표정한 은행 직원이 대출 약정서를 들이밀며 공동채무자 박지훈, 김수현이라는 문구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그의 얼굴이 얼마나 볼만하게 일그러질지도 상상이 갔다. 그는 항상 우리 두 사람 명의로 된 그 집이 오롯이 자신의 자산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다. 자산과 함께 빚도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빚은 우리 둘이 함께 갚아야 한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혼자 짊어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의 차례였다.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메일이 도착했다. 분노는 어느새 공포로 바뀌어 있었다. 은행 다녀와서 공동채무라니 수현아, 내 월급 통장에 그만한 돈 없는 거 알잖아. 저번 달부터 엄마 오시고 생활비가 2배로 늘어서 남은 돈이 하나도 없어. 이번 달 원리금 120만 원, 나 못 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지옥문은 이제 막 열렸을 뿐이니까. 시어머니의 생활 습관은 그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트리거가 되었다. 시골에서 펑펑 쓰던 버릇을 서울 와서도 고치지 못한 그녀는 매 끼니마다 고기 반찬을 요구했고 그것도 꼭 한우여야만 했다. 날이 조금만 더워져도 거실 한복판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지훈아, 에어컨 좀 틀어라. 쪄 죽겠다. 너는 애미가 더위 먹고 쓰러졌으면 좋겠냐? 지훈의 쥐꼬리만한 월급은 120만 원이라는 거대한 대출금의 파도에 휩쓸려 나갔고 남은 푼돈마저 시어머니의 끝없는 요구와 폭탄처럼 불어난 공과금 고지서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는 장보기 비용 때문에 엄마와 말다툼을 시작했고 에어컨 희망 온도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살뜰살뜰한 어머니는 이제 돈 먹는 하마이자 걸어다니는 재앙이 되어 있었다. 점점 더 잦아지는 그의 메일을 통해 나는 그 집구석의 참상을 퍼즐처럼 맞춰볼 수 있었다. 수연아, 엄마가 오늘 갈비찜 해달라고 난리를 쳐서 갈비가 너무 비싸다고 했더니 바닥에 주저앉아서 우시더라. 내가 불효자라느니 며느리가 독해서 시어미를 버렸다느니 나 정말 미치겠어. 세탁기가 고장났는데 수리비가 없어서 못 고치고 있어. 며칠째 손빨래 하느라 손이 다 부르텄다. 집안일이 이렇게 힘든 건지 예전엔 정말 몰랐어. 제발 부탁이야. 카드 좀 풀어줘. 한도 조금만이라도 좋으니까 이번 달만 넘기게 해줘. 내가 맹세코 아껴 쓸게. 이 글자들을 눈으로 좇으면서도 내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힘들다고? 내가 만삭의 몸으로 무릎 꿇고 바닥을 닦을 때 당신은 힘들냐고 물어봐 준 적 있었나? 돈이 없다고. 교통비 몇 푼 아끼겠다고 1시간씩 일찍 집을 나서 지옥철에 몸을 실을 때 당신은 내게 돈이 부족하진 않냐고
물어본 적 있었나? 이 모든 건 그저 당신이 내게 줬던 고통을 반품 불가 조건으로 돌려주는 것뿐이야. 지훈이 진짜로 무너져 내린 건 자신의 친동생에게 손을 벌린 직후였다. 시어머니가 전 재산을 털어 신혼집을 해준 귀한 막내 아들, 박지우. 지훈은 메일을 통해 그날의 통화 내용을 구구절절 늘어놓으며 하소연했다. 글자 하나하나에 굴욕감과 절망이 뚝뚝 묻어났다. 지우한테 돈 좀 융통해 보려고 전화를 했어? 근데 입도 뻥긋하기 전에 재수 씨가 전화를 낚아채더라. 전화기 너머의 상황이 눈에 선했다. 명절 때나 몇 번 마주쳤던 동서가 특유의 그 앙칼지고 비꼬는 목소리로 쏘아붙였겠지. 어머, 아주버님 아니세요? 웬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어머님이 또 뭐 필요하시대요? 지훈은 수화기를 붙잡고 비굴하게 웅얼거렸을 것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우한테 급하게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 돈이요. 동서의 목소리가 단박에 하이톤으로 치솟으며 조롱 섞인 웃음을 흘렸을 것이다. 아주버님 농담도 참 광화문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 저희 같은 서민한테 돈을 빌리다뇨. 아, 형님 안 계셔서 용돈 끊기셨구나. 근데 어쩌죠 아주버님. 사지 멀쩡한 남자가 나이 40다 돼서 아직도 부모님 등골 빼먹는 것도 모자라 이제 동생네 숟가락까지 뺏으려 하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어머님이 주신 그 돈, 어머님이 자원해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 지우 기죽지 말라고 해주신 신혼집 자금인데 그걸 어떻게 헐어서 빌려드려요? 그러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 수현아, 기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뿐인 친동생인데. 나는 이 메일을 보며 소리내어 웃을 뻔했다. 박지훈, 이제야 좀 알겠니? 내 어머니와 동생에게 너는 든든한 장남이 아니라 그저 잠시 숙식과 생활비를 제공하는 도구였을 뿐이야. 나라는 숙주에게서 더 이상 피를 빨아먹을 수 없게 되자 다음 타깃이 내가 된 거고. 너조차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니 가차없이 버려진 거지. 그 후로 지훈의 메일은 뜸해졌고 내용은 피폐해져 갔다. 더 이상 카드를 풀어달라고 조르지도 시어머니 흉을 보지도 않았다. 그저 툭툭 던지듯 짧은 문장들만 보내왔다. 오늘 부장님한테 또 깨졌어. 퇴기 직전에 편의점 도시락이 이런 맛이었구나. 나는 알 수 있었다. 삶의 무게가 그를 완전히 짓눌러버렸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혈압약을 사기 위해 그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영양실조와 극심한 스트레스는 업무 실수로 이어졌고 한때 사무실에서 촉망받던 박 대리는 치명적인 프로젝트 실수로 인해 한직으로 좌천되고 말았다. 그의 세상이 조각조각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동정심은 잃지 않았다. 나는 차분하게 노트북을 열어 지혼 증거자료라는 이름의 폴더를 클릭했다. 그가 보낸 모든 메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저장해 두었다. 이것들은 훗날 법정에서 나를 변호해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한 남자가 자신의 어리석음과 이기심, 그리고 무능력으로 어떻게 스스로의 인생을 파멸시켰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들이니까. 밤이 깊었다. 노트북을 덮고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발 아래로 템스강이 검은 비단처럼 흐르고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들이 일렁였다. 와인잔에 담긴 붉은 액체를 가볍게 흔들었다.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은 지독히도 평온하고 고요했다. 박지훈, 내가 단순히 당신들을 피해 도망친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 나는 당신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김광보라는 이름의 뒤늦은 심판을 집행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장담컨대, 진짜 쇼는 이제부터야. 반년 후,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런던 사무실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의 마무리를 짓고 있었다. 창밖에는 영국 특유의 으스스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난로를 켜둔 듯 따뜻했다. 그때 오후의 정적을 깨고 박지훈의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분노에 찬 고함도 비굴한 애원도 아닌 공백이었다. 클릭해서 열어본 본문에는 단 한 줄, 절망적인 비명 같은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수도가 끊겼어. 그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몇 달째 밀린 공과금 때문에 전기와 가스,
물까지 모조리 끊겨버린 어두컴컴한 아파트. 현대 문명의 혜택이 거세된 그곳은 냉골이나 다름없을 터였다. 한때 내가 먼지 한 톨 없이 쓸고 닦았던 집은 쓰레기장으로 변의 악취를 풍기고 있겠지.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아온 시어머니는 곰팡이 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쉰 목소리로 나를 저주하고 있을 것이다. 독한 년, 피도 눈물도 없는 년이라고 악을 쓰면서. 박지훈은 드디어 벼랑 끝에 몰렸다. 예상대로 두 번째 메일이 빗발치듯 쏟아졌다. 너무 늦게 터져버린 화산 같았다. 김수현, 이제 속이 시원해. 런던에 숨어서 우리 꼴 보니까 재밌어? 근데 이거 누가 만든 건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는 눈썹을 까딱하며 다음 문장을 기다렸다. 다 엄마 때문이야. 그 노인네가 돈을 몽땅 둘째한테 퍼줘서 나를 노예처럼 부려먹어서 엄마가 너를 쫓아낸 거야. 엄마가 우리 집을 다 망친 거라고. 메일의 마지막은 찢어지는 듯한 절규로 끝났다. 엄마.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수현이 쫓아낸 거야. 엄마가. 모니터를 바라보는 내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뒤늦은 깨달음은 잡초보다 가치가 없는 법이다. 그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짓눌리자 고통을 전가할 또 다른 희생양을 찾은 것뿐이다. 과거엔 그 대상이 나였고 이제는 자신의 친어머니가 된 것이다. 그날부터 내 메일함은 그의 참회록으로 도배가 되었다. 그는 사람이 바뀐 것처럼 비굴하고 처절한 단어들을 골라 사죄했다. 수현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뼈저리게 후회해. 엄마 말만 듣고 당신한테 모질게 굴었던 거, 당신 혼자 그 무거운 짐 지게 했던 거 용서해줘. 왜 당신 없는 집이 이렇게 춥고 무서운 곳인 줄 몰랐어. 제발 돌아와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맹세할게. 내가 다 고칠게. 앞으로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요리도 청소도 내가 다 하고 대출금도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엄마는 다시는 우리 집에 못 오게 할게. 시골로 보내버리든 동생네 집에 던져놓든 할게. 당신만 돌아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급기야 그는 사진까지 보내기 시작했다. 우리가 함께 살았던, 아늑했던 거실은 온데간데 없고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가 되어버린 집안 꼴, 그리고 본인의 셀카. 외모 가꾸는 걸 목숨처럼 알던 남자가 수염은 덥수룩하고 볼은 움푹 패어 퀭한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런 자해에 가까운 모습이 내 동정심을 자극하고 낡은 정이라도 불러일으킬 거라 착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는 나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 아니, 단 한 번도 나를 제대로 이해하려 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숨죽여 울고 작은 호의에 금세 마음이 녹아내리던 김수현은 인천공항을 떠나던 날 이미 죽었다. 나는 어떤 답장도 하지 않았다. 그저 관객석에 앉아 무대 위에서 홀로 북치고 장구치는 광대를 바라보듯 그의 1인극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그가 101번째 메일을 보냈을 때였다. 제목은 마지막 부탁이었다. 내용은 길었다. 절망적인 애원과 지킬 수 없는 허황된 약속들이 가득했다. 시어머니를 시골 친척집으로 보냈다고 했다. 주말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미친 듯이 돈을 벌고 있다고, 당신이 오면 쉴 수 있게 집을 예전처럼 치워놓겠다고 했다. 수현아, 나에게 기회를 줘. 그리고 당신에게도 기회를 줘. 우리 3년의 세월을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 3년의 세월. 나는 매일 창을 닫고 와인셀러에서 아껴두었던 부르고뉴 와인을 꺼냈다. 잔에 가득 따르고 창가로 갔다. 런던의 야경이 은하수처럼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내 아파트는 따뜻하고 환했으며 공기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감돌았다.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다. 묵직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달콤한 여운을 남겼다. 휴대폰을 켜 지난주 친구들과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사진 속에 나는 박지훈의 아내로 살 때는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눈부시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 인생의 페이지는 이미 넘어갔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불타버린 폐허 속에 주저앉아
악어의 눈물 몇 방울로 나를 다시 그 진창 속으로 끌어당기려 하고 있었다.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이 지루한 소동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었다. 새 메일 쓰기 버튼을 눌렀다. 수신인은 박지훈. 본문에는 딱 한 줄만 적었다. 박지훈 귀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분한 손길로 2개의 파일을 업로드했다. 첫 번째 파일은 이혼합의서.pdf. 한국을 떠나기 전 변호사를 통해 완벽하게 작성해둔 서류였다. 아이도 없고 재산 분할 다툼도 필요 없었다. 나는 위자료도 포기했다. 단 하나, 우리 명의로 된 유일한 공동재산인 경기도 아파트를 법대로 처분해 나누겠다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 파일은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동의서.pdf. 그가 이 서류에 서명하는 즉시 집은 법원 경매로 넘어간다. 낙찰 대금에서 은행 빚을 갚고 남은 돈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것이다. 전송 버튼을 클릭했다. 메일이 전송되었다는 알림과 함께 전율 같은 평온함이 찾아왔다. 복수의 쾌감도 승리의 기쁨도 아니었다. 그저 무거운 족쇄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해방감이었다. 박지훈, 지금 사는 게 지옥 같니? 아니, 그건 당신이 원래 살았어야 할 삶일 뿐이야. 내가 공들여 만들어준 환상 속에서 이제 그만 깨어날 시간이야. 이게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다음 날, 박지훈에게서 답장이 왔다. 구질구질한 참회도 악에 바친 저주도 없었다. 단 한 글자였다. 왜? 그 덩그러니 놓인 물음표 하나에서 춥고 어두운 쓰레기 더미 속에 앉아 넋이 나간 그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아마 그는 죽을 때까지 모를 것이다. 그 괴에 대한 답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그가 저지른 모든 행동 속에 있다는 것을. 그 후의 절차는 변호사와 한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박지훈은 완전히 체념한 듯 했다. 더 이상 나를 붙잡지도 괴롭히지도 않았고 순순히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어쩌면 그에게는 집이라도 팔아몫을 챙기는 게 당장의 굶주림을 해결할 유일한 동아줄이었을지도 모른다. 몇 달 후 아파트가 경매로 낙찰되었다. 7천만 원이 넘게 남은 대출금을 제하고 난이 손에 쥐는 돈은 예상보다 적었다. 내 몫은 변호사를 통해 해외 계좌로 안전하게 입금되었다. 하지만 박지훈은 자신의 몫을 구경조차 하지 못했다. 친구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경매 대금이 나오는 날 카드사들이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달려들었다고 한다. 내가 떠난 후 그와 시어머니가 허울뿐인 체면을 유지하느라 긁어댄 카드 빚이 5천만 원에 육박했던 것이다. 법원은 그의 몫을 압류해 빚잔치를 벌였다. 결국 박지훈의 손에 떨어진 돈은 2천만 원 남짓. 살인적인 서울 물가 속에서 그 돈으로는 번듯한 원룸 보증금도 마련하기 힘들었다. 그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집을 잃자 그의 유일한 가치도 소멸했다. 갈 곳이 없어진 그는 쥐꼬리만한 돈을 들고 시골로 내려가 자신이 보내버렸던 어머니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한때 큰아들을 하늘처럼 떠받들던 시어머니는 이미 작은아들 부부에게 집이 좁아 모실 수 없다며 문전박대를 당한 뒤였다. 친척들의 눈총을 받으며 떠돌던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을 것이다. 결국 비빌 언덕은 큰아들뿐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는 친구를 통해 이 이야기의 결말을 전해 들었다. 박지훈은 남은 돈을 탈탈 털어 고향의 한낙후된 동네에 습기 차고 어두운 반지하 방을 얻었다고 했다. 곰팡이가 벽지를 타고 오르는 그 좁은 단칸방에서 한때 나를 하녀 부리듯 했던 시어머니와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전화기 너머로 친구가 혀를 찼다. 수현아, 진짜 인과응보가 따로 없다. 박지훈 지금 공장에서 잡일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산대. 그 엄마는 맨날 집에서 아들 무능하다고 소리 지르고 싸운다더라. 그 집구석 아주 박살이 났어. 나는 덤덤하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들의 불행은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나는 그저 그들이 스스로 쓴 각본대로 흘러가는 운명이라는 연극의 집행자였을 뿐 나는 이미 그 악몽 같은 무대에서 내려왔으니까.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다. 런던의 저녁 하늘이 부드러운 분홍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따스한 온기가 나를 감싸 안았다. 턱을 내 어깨에 가볍게 기댄 그가 속삭였다. 무슨 생각해? 매튜였다. 건축사무소의 디자이너인 그는 서툰 한국어 대신 유창한 영어에 부드러운 영국 억양을 섞어 물었다. 업계 파티에서 우연히 만난 그는 유쾌하고 신사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존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내 사소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고 나의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꾸밀 필요도 작아질 필요도 없었다.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하면 되었다. 나는 몸을 돌려 그의 품에 안겼다. 단단한 가슴의 온도가 전해져 왔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 날씨가 참 좋다는 생각. 그가 미소 지으며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럼 우리 좀 걸을까? 새로 생긴 레스토랑을 알아뒀어. 비프 웰링턴이 아주 훌륭하대. 좋아요.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템스 강변을 나란히 걸었다. 강바람이 부드럽게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길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옆에서 걷는 남자의 옆모습을, 그 푸른 눈동자 속에 담긴 다정한 웃음을 바라보며 나는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안을 느꼈다. 한때 내 세상은 그 작은 아파트가 전부인 줄 알았다. 갚아도 줄지 않는 대출금과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다. 여자의 행복이란 남편에게 가정에 헌신하는 것에서 오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이제 안다. 진짜 행복은 나를 가둔 감옥을 부수고 나올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정의할 권리를 되찾는 것임을.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다. 나는 그저 김수현이다. 지옥 같은 불구덩이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기어나와 마침내 따스한 햇살 아래서 온전한 나만의 행복을 찾아낸 김수현이다.